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4의 마지막 강의, 10번째 강의입니다. 나에게 가족이란 부담스럽고 짐 같은 존재다. 가족 잔혹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느닷없이 5개월 쉬다가 2달 동안 보니까 한 20번 정도의 강의를 올렸더군요. 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디션 좋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강의할 때 재미가 있을 때, 이렇게 또 올리고 나서 또 이제 좀 있으면은 찬바람 벌써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곰처럼 또 겨울잠 자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힐링 캠프에 가수 이적 씨가 나왔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거였습니다. 삼형제 모두 서울대를 나왔고 그의 어머니마저 서울대 동문학과를 졸업한 유명한 여성학자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공부 잘하면 뭘 해줄 거냐 이렇게 이적 씨가 물어봤더니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냐, 공부는 너를 위한 거지 엄마를 위한 게 아니다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빠른 상황 판단을 했다고 이적 씨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집에서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선생님 눈을 쳐다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의외로 선생님 눈을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마치 과외 수업을 받는 것 같아서 성적이 좋아지더라. 이런 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육아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통의 어머니들도 이런 말 합니다. 야,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하면 네 거 되지. 그게 내 거 되니? 응?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거 똑같죠? 이적 씨 어머니랑. 그리고 학교 가서 제발 선생님 말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집중 좀 해라. 요것도 똑같죠? 이적 씨 어머니랑. 그런데 이 집 아이들은 다 서울대 삼형제가 전부 서울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똑같이 이적 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공부에 대한 재능도 타고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형제들이 운이 좋게 또 어머니도 뭐 서울대 갈 정도면은 뭐 공부에 대한 그런 좋은 유전자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운 좋게 어머니 쪽 이제 다 닮은 거죠, 뭐. 그러니까 육아법이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적 씨 어머니가 39살에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동문학과를 졸업하고 2대 여성학과인가 뭐 거기를 공부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한 개 큰 상을 사가지고 거기서 저녁마다 공부를 했더니 이 삼형제들이 주섬주섬 옆에서 책들 가지고 모여서 옆에서 공부를 하더란 겁니다. 그게 또 비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게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엄마가 상을 갖다가 뭐 10평짜리 거실을 상으로 다 뒤덮어도 엄마 옆에 안 와요. 예? 그냥 엄마한테 계속 엄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 게임 1시간만 하면 안 돼? 텔레비 1시간만 보면 안 돼? 지금 만화 영화 하는 시간인데? 그러면은 보통의 만학을 하는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일 레포트도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 알았어. 가서 게임 2시간만 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적 씨 삼형제는 그냥 공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옆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집 보면 참 유난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좀 유난 떠는 집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라가 몸에 안 좋으니까 어릴 때서부터 먹이지 않고 탄산음료 절대로 먹이지 않고 뭐 하여튼 음식도 가려서 먹이고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TV 없애버리고 인터넷도 비번 잠궈 놓고 어머니 아버지 또 일찍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열심히 책 보는 척 합니다. 아이, 지루하죠. 졸리고. 하지만 이러면 좋다니까. 그렇게 면학 분위기 조성해 보지만 애들은 공부에 관심도 없습니다. 성적은 바닥을 기고 있고, 물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환경을 만들지 않은 것보단 낫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척 해도 애들이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이적의 어머니가 삼형제를 서울대에 입학시킨 경험담을 담아서 지난 96년도에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적의 어머니 그 여성학자 박혜란 씨는 좋은 엄마의 조건에 대해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아이를 끝까지 믿고 귀를 기울이는 것,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꾸 껴안아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어떤 엄마, 어떤 아빠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다른 애 때려놓고는 집에 와서는 다른 애가 먼저 나를 갖다 시비를 걸어서 패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얘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아니 얘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다는데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듣고 피해자 부모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 아들이 가해자란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개망신당하고 옵니다. 또 학원 간다고 해서 학원 앞에 내려주면은 학원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빠져나와서 PC방에 가서 열심히 PC 게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너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집에서 이제 컴퓨터 못하게 비밀번호 잠궈 놓거든요. 그랬더니 또 공부한다고 나가서 도서관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는 독서실이요. 독서실에서 빠져나가서는 PC방에서 애들이랑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 저도 그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들 둘 키워보니까 애들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애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요,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때도 거짓말 너무나 잘해요. 제가 애들 거짓말 참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 또 어떤 애들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애들은 학교에서 친구의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한테 사주면서 애들에게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말은 좋죠. 애들 믿고 안아줄 마음이 생겨야 말이죠. 애들 엄마 돈 훔쳐나가, 또 아버지 바지 걸어놓으면 바지에서 지갑에서 돈 빼가지고 나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여동생 저금통 털어서 나가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안아주겠어요. 물론 안아줄 수는 있겠죠. 안아서 헤드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몸을 갖다가 꽉 조여가지고 벌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해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믿다가는 애들 바늘도둑, 소도둑 만듭니다. 네. 이 집안에서 그렇게 이제 상담할 경우에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애들 눈에 이거는 엄마나 아버지가 돈 관리를 잘못한 거다. 애들은 이제 특히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아이들이 이게 도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돈이 보이면 그냥 가지고 나가버려요. 걔네들은 무슨 도덕심에 빵꾸가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안 보이는 곳에 잘 간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들이 믿으면 놔둬야 되겠지만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릴 때서부터 또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 돈에 손 안 대는지 철저하게 또 감시해야 됩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을 만한 놈들만 믿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리 믿어줘도 거짓말 하면서 부모님 속이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은 그럴 만한 놈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연대의대에 보낸 비법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공부하라는 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거 똑같아요. 이적 어머니랑. 그 다음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아버지는 일주일 중에 5번은 기본적으로 술을 드시고 오셔서 만취 상태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5번 중에 2번은 큰 부부싸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고 힘든 환경을 만들어서 저에게 사회의 쓴맛을 안겨주고 저항력을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9시가 돼도 들어오지가 않으면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곤 했어요. 이 또 집안에 한판 붙겠구나. 이런 예기 불안을 조성해서 제가 이렇게 과각성 상태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또 이 부부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야 됩니다. 가재도구가 부서지고 또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는 돼야 되고요. 또 한 달에 2-3번은 아버지의 주정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랑 손잡고 밤중에 남의 집에 숨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남의 집에 숨어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밤중에 저랑 손잡고 도망치다가 그 아궁이에 발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발에 흉터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에 가장 좋은 가업으로는 여간이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밤중에 술 취한 손님들이 떠들고 고성방가하는 바람에 제가 자다가 깨거든요. 우리가 여관이 2층까지 있었고 살림집이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깨서 잠이 안 오죠.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면학 분위기, 이런 게 또 조성이 돼야 되고요. 또 아버지는 사업에 재주가 많으면 안 됩니다. 사업에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업을 하다 망해서 가족들이 여러 차례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동네에 살면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 살면서 인생의 좀 쓴맛을 봐야지 어릴 때서부터 이런 자생력과 자립심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산동네도 살아보고 또 집이 망하다 보니까는 서울 변두리 쌍문동에 가면은 제가 어릴 때는 집 근처가 논두렁, 밭두렁, 논밭이 천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장마철에는 그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또 고구마 서리도 하고 옥수수 서리도 했어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그냥 고구마밭 다 물어줄 뻔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농촌에 낭만도 만끽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가 고학력이다 보면은 애들에게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2분 다 무학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상적인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연대의대에 보낸 수기를 그렇게 쓸 겁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우리 아버지가 주사가 심한 것,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신 것, 사업에 실패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돈을 버느라고 사실은 그렇게 많이 우리들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실은 불만이 많았고 나이가 들면서 그냥 또 좋은 점들,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점들, 또 기여한 부분들 그러면서 그런 좋은 점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내면을 제가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게 숨겨져 있었냐면요. 내가 정말 마음이 넓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구나 하는 게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 줬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내가 정신과 전문의도 하고 책도 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용서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게 제 인생이 잘 안 되고 되게 지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면 부모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그렇게 부모님이 자주 다투고 아버지는 진짜 알코올 중독자에 가깝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주사가 심해서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가 되고 우리 부모님은 왜 무학이었을까? 그래서 제대로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는 과정을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오만에 빠졌던 거예요. 어떤 오만이냐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했던 건데 내가 정말 마음이 넓어서 내가 그래서 부모님들의 좋은 점만 보고 있다는 내 오만, 자만심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부모님은 원망했겠다. 그동안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그렇지는 않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말이에요. 이적 씨가 서울대에 가지 않고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자녀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경력만 쌓기 위해서 나이 39살에 공부하느라고 우리들을 돌봐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 경력만 쌓느라고 우리들에 대해서 눈꽃만큼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우리 엄마는 정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힐링 캠프 나오고 저는 분명히 이제 서울대 열풍, 교육 열풍, 이적 삼형제의 그 공부 비법이 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관심이 많은 또 아버지들은 그 책을 분명히 또 사볼 거예요. 사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내한테. 이거 봐라. 이적 엄마 봐라. 저녁 때 TV 안 보고 상 쫙 펴놓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애들 따라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당신 도대체 뭐냐. 맨날 무슨 뭐 이순신 그 다음에 뭐 내 마음을 뭐 이렇게 들어반가 뭐 내 마음이 들려인가 이런 거 드라마 맨날 보고 앉아 있으니까 애들이 엄마 보고 따라할 게 뭐냐. 응? 그러니까 당신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안 하니까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부인 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내 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그거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다 합리화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TV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공부하는 애들은 지방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아니면 그냥 엄마 드라마 좋아하고 그렇다면은 독서실 끊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이에요. 박찬원이, 박세린이, 김연아니 이런 친구들 어릴 때서부터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래. 박찬원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 뭐.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진짜 원석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보석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나 음악가, 미술가 이런 분야는 정말 재능이 좋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공부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공부도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는, 운동은 재능이 있어야지 진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는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공부도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됩니다, 애들이. 그리고 곰같이 정말 자기 그런 부분들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일에 별로 간섭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자기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거기다가 IQ가 높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인생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서울대 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레지던트 때 말이에요. 입원 환자 중에 참 그 항맥이라는 게, 다른 학교,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도리어 너무 좋은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한 거예요.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울증으로 서울법대 출신의 연세 많으신 분이 딱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서 나갔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우울증으로 젊은 서울법대 출신이 이렇게 항맥을 이어가는 분위기가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서울법대가 그렇게 적은데 어쩜 이렇게 입원실에서 동문 릴레이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재주가 너무 많다 보면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그 추락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정말 나락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 이 공부라는 것도 환경이 중요한 변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모님들, 애들 그냥 좋은 환경 만들려고, 그리고 너무 닥달하면서 애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보면 보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애들한테 그렇게 보면 부모 힘 빠지고, 애들 힘 빠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싸우고 관계 나빠집니다. 그래서 둘 다 우울해지는 거죠. 자, 얘기가 너무 곁가지로 흘렀습니다. 이게 원래 시즌 마지막이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거죠. 예. 자,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처럼 자랑스럽고 남들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가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자신에게 짐이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들고 가족의 부담에 치여서 자신의 꿈을 버려야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가족은 이상적으로는 가장 작은 사회 집단이죠. 거기서 사람들은 행복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위안을 받고 힘든 일을 마치고 와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족. 하지만 모든 가족이 그런 것만은 아니죠. 가족은 마치 인간관계와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또한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상처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출세작이죠. 이걸로 인해서 떴는데 여기 조니 뎁도 이 영화에 나옵니다.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죠. 그 영화에서 길버트 그레이프는 정신지체인 동생과 너무나 뚱뚱해서 집 밖으로 외출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는 어머니도 부양하고 정신지체인 동생도 보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을에 그 트레일러, 캠핑카를 타고 와서 자기 마을에서 쉬고 있는 여행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런 가족에 얽매이지 말고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이 영화는 어머니가 죽게 됨으로써 그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죠. 이제 그의 짐은 다 벗어놓고 그는 이제야 자유롭게 자기 가족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여자분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또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남편이 암으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나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다. 나는 남편을 돌보면서도 어느 때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문득문득 이 사람이 빨리 세상을 떴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너무나 미웠고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하곤 했다. 남편은 암의 말기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 지내기만 했고 환자 침상 곁에서 정말 그 불편한 보자 침대에 누워서 새우잠을 자면서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병원의 그 텁텁한 공기, 그것을 항상 마셔야 되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병원 밖에 보이는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점점 병색이 완연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은 남편의 체중이 줄어드는 만큼 그 줄어드는 만큼 나의 부담은 더 많이 불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결국은 이렇게 죽을 건데 내가 남편의 간병을 힘들어하고 빨리 이 세상을 떴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 죄책감이 들고 너무나 후회가 된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흔히 이제 외래에서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치매죠.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아들 또는 딸의 사연입니다. 어제도 어머니는 채워둔 기저귀를 전부 뜯어내버리는 바람에 똥이 한 방에 가득 차고 그걸 만지기도 하고 또 본인이 치우겠다고 이리저리 손으로 치우는 신용을 하고 있다. 집안에서는 방 안에서는 악취가 가득하고 그러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서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근데 소리를 지르고 나면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하는 죄책감이 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감정의 기복이 나는 너무 심하게 된다. 여기서 사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녀들은 분노감과 죄책감을 오고 가면서 자신을 미워하다가 또 자신에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간병하면서 시들어갑니다. 가족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듯이 달콤하고 아늑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가족은 이제 울타리가 되어서 개인을 보호하고 따뜻한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개인에게 부담을 주고 그를 얽어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가족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좋은 것이고 항상 사랑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족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부담을 갖는 것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마치 자신의 그릇이 너무 작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몇 달 전에 젊은 할머니가 그동안 힘들었던 가족 관계에 대해서 털어놓고 가셨습니다.
사위가 돈도 잘 벌면서 정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됐으면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전히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자꾸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좀 버릇이 없다고 이제 기분이 나빴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딸이랑 사위가 맞벌이를 하는데 애를 키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애는 너무나 이쁜데 밤늦게까지 애를 돌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게다가 남편도 또 까다로워서 은퇴했으면 조용히 등산이나 다니시지. 도서관에 다닌다고 매일 또 도시락을 싸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그 연세에도 도시락 간도 크죠? 그 남자분. 그래서 도시락도 싸고 애들 맡기면 맡기는 대로 하루 종일 돌보고 그러니까 지치게 됐어요. 우울하고. 그래서 오셔서 우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걔네들 사정 생각하니까 내가 또 안 맡을 수도 없는 거고 참 나도 이게 답답하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드님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잠깐 귀국하게 됐는데 아드님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딱 아버지랑 담판을 지은 거죠. 아버지가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이를 붙들어 놓고 5시 아이를 돌보는 거는 5시까지만 5시 이후에는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5시 이전에는 데려가라고 얘기를 했고 주말에는 절대로 애를 봐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본인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젊은 할머니가 표정이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맨날 사위랑 딸 욕만 했는데 지금은 사위랑 딸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리어 잠깐 섭섭한 게 가족 관계는 더 좋아지더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잘 안 하게 되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간에도 되게 이기적이라고. 그 집의 사위도 딸도 남편도 그냥 그 젊은 할머니가 자기가 좋아서 도시락도 싸고 애들도 한 달 내내 봐줬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내가 엄마가 장모님이 힘드셨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남의 사정 모릅니다.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해야 됩니다. 반면에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상담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상담한 지가 오래됐는데 자신의 문제를 여전히 지금도 해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여자분은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분입니다. 남한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죠. 그분은 내 오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부모님 안중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 먹은 게 나는 오빠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도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역할까지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딸에게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사실은 딸도 어머니한테 의지한 거예요. 서로 인터디펜던트 한다 그러죠. 네? 딸도 어머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머니가 딸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머니는 매일매일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이 기본이죠.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된다는 건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 아버지 아니면 오빠에 대한 욕입니다.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좋지도 않은 얘기를 한두 시간씩 듣고 있는데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건 핑계대고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반대로 어머니는 딸이 자신한테 의지한다고 생각해서 전화로 또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그런 것들을 챙기곤 합니다. 근데 나이 이제 40다 돼가는 딸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분의 과거력이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은 국제 결혼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살았다가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들어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어머님이 부담스러워서 혹시 국제 결혼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정말로 어머님한테 벗어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파탄이 일게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분은 이제 자기 소원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일 소극적인 거죠. 사실 어머니한테 실망을 좀 끼쳐드려야 되거든요. 어머니한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랑 갈등을 각오해야지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점점 조금씩 나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 딸은 정말 그렇구나, 또 품 안에 자식이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이제 어머니도 딸을 놔주게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어머니한테도 반대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은 서로 부담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냉정하고 비열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 생기는 감정들은 죄책감을 아까 예를 말씀드렸듯이 치매로 고생 중인 어머니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문 저 문 다 열고 돌아다니고, 어떨 때는 열린 문으로 나가는 바람에 어머니 찾는다고 경찰서니 병원 응급실이니 며칠 밤새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차라리 정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구나 하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마음속으로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무서운 생각 하는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식당에 가서 진짜 불친절한 직원을 본다든지,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때도 있고, 또 자동차 타고 가다 접촉사고 났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냥 자동차 부품을 싹 깔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가 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 차가 어떠느니, 그렇게 되면 진짜 목 졸라 죽이고 싶어요. 응? 그리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진짜 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책감 가지지 않아요. 남이니까. 하지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진짜 일찍 돌아가셨으면 차라리 정말 어디 멀리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거는 수동적으로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과, 남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과 도덕적으로 어떤 게 더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사실은 도덕적이고 더 그런 거는 남을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게 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감정, 가족의 족쇄에 자신이 걸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책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한 두 번째 창에 찔리지 마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집단 치료를 합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들 집단 치료하는 원인은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자신의 죄책감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환자인 아버지 또는 남편을 그 돌보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내가 성질을 낸 적도 있고, 어떨 때는 가볍게 때린 적도 있다. 또 어떨 때는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란 적도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감춰둔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들도 그 감정에 다 공감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때요? 그 집단 치료를 통해서 이런 감정들이 나만의 감정이 아니었구나. 나만 나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하면서 그런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창을 안 맞는 거를 집단 치료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창을 맞은 것을 빨리 뺄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게 이 집단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항상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가족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게 도리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스위트홈만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항상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밖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때도 있지만 또 그 울타리는 내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할 수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건사하고 돌보고 있는 분에게 저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돌보는 것도 정말 힘든데 거기다가 죄책감이나 자책감까지 가지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떠오르는 분노감, 또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기서 나타나는 죄책감, 또 다른 형제들이 나만 내버려 두고 있다는 분노감, 이런 부분들은 다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상담을 통해서 해드리면 많이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쉽게 지치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야 잘 돌볼 수도 있지만 내 몸도 아프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당연히 또 가족 돌보는 것에 또 소홀해지게 되고 간병하는 게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가족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또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는 분들, 이런 분들 절대로 두 번째 창에 찔리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창만으로도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4 10번째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시즌 4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